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달 2018년 4월에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뜻깊은 달인데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그런 내용이지요? 아마도요. 네,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집 앞에 나무에도 새싹들이 트기 시작하고요. 백목련과 자목련도 멍울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녹음하는 오늘은 평양에서 봄이 온다라는 부제로 남한 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고 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다는 전언도 있어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하나의 그 전령사처럼 예. 봄이 오기를 소망하는 많은 남한과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종전선언까지 이어져서 정말 한반도의 대전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운명의 봄이자 슈퍼 스프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대격변기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게 귀한 인연이 아닌가 싶네요. 예, 예. 이런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기억할 건 기억하고 또 맺힌 것은 풀고 해야겠죠. 해서 오늘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잘 아실 황석영의 손님을 골랐습니다. 예. 김 PD도 잘 아실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황석영의 손님은 2000년도에 연재돼서 발표됐습니다.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요. 그 시기에 맞물려서 나온 작품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남북 간에 쌓인 원한들을 풀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바람을 담은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 소설의 제목인 손님의 의미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손님 하면은 우리가 뭐 집에 손님이 온다, 오신다, 뭐 할 때 손님도 손님이지만 여기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의미는 천연두를 뜻합니다. 요즘은 뭐 이 천연두라는 병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예방주사를 잘 맞아서 그런지 예. 오래전에는 천연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가 몸에서 나고 역병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이걸 서쪽에서 온 병이라고 해서 손님이나 마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예. 손님을 잘 모셔서 보내는 그 굿이 이른바 마마굿, 손님굿 하는 게 있었죠. 그 병을 무속을 통해서 치유하려는 의식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손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소설의 그 실질적인 주인공인 화자인 류요섭 목사가 평양에 가고 자기 고향에 간다는 의미의 손님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전염병을 뜻하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게 손님이고요.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은 우리 작가는 한국 근현대사에 이 손님으로 들어온 게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이른바 영미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들어온 문명 개화를 표방한 손님이었고 또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을 내세우고 들어온 또 다른 손님이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이 한반도에 깊은 흉터를 남겨놨다는 겁니다. 되게 천연두를 앓으면은 얼굴이 얽는다고 하잖아요. 예. 이 작품에서는 꼼보라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곰보라 그러죠. 그 상처들을 남기는데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라는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이 남긴 그 흉터, 상처가 우리에게도 깊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반도에 남아있는 이런 흉터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지,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게 이 손님이라는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설을 읽으실 때 주목했으면 좋을성 싶은 게 이 작품이 이른바 황해도 진진옥이꽃 12마당을 기본 얼개로 했다고 합니다. 예. 진옥이꽃 또는 옥이꽃 이러는데 이승에서 원한을 풀고 가지 못하면은 구천을 떠돌면서 온갖 해코지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한을 품은 혼령들을 치유하는 그 굿이 진옥이꽃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진옥이꽃이 12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12마당의 얼개를 빌어서 이 작품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속신앙에서 보듯이 구술할 때 보면은 무당이 원혼을 불러들여서 원혼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설 역시 화자인 류요섭 목사가 미국에서 평양과 사리원과 신천을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 기억들 만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들려줍니다. 하나의 그 해원의 과정이죠. 또 원한을 푸는 과정으로서 기억을 계속 소환해내는 겁니다. 아, 해소할 때 해자와 원한할 때 원해서 해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해원의 소설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해원의 기본은 기억들을 고스란히 떠올리는 거죠. 기억을 은폐하거나 감추는 게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 있었는지, 잘못이 있었다면 왜 그런 짓을 저지르는지를 하나하나 고스란히 예. 드러냄으로써 그 원한을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줄거리를 짤막하게 보면은 미국에 사는 목사 류요섭이 고향 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과 자신의 고향인 신천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요섭 목사의 형인 요한이라는 그 장로가 황해도 신천에서 민간인 학살,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죠. 예. 동료 학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깊은 죄의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을 해요. 예. 근데 그 사망한 형의 골편, 그러니까 뼈 한 조각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면서 쭉 기억에 떠오르는 얘기를 풀어놓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작품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만난 우리 요섭 목사의 삼촌인 안성만이 하는 말인데요. 예, 예. 저나 삼촌은 가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요섭 목사가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하는 딱 한마디입니다. 예. 가해자 아닌 것들이 어딨어? 자, 이 한마디입니다. 아. 이 손님이라는 소설을 관통하는 게 이거 같습니다. 가해자 아닌 것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삼촌이 요섭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나 나나 직접 가해를 가하지 않았지만은 이 한반도에 남이든 북이든 공산주의자든 아니면
신도든 가해자 아닌 것들이 어딨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그때 우리는 양쪽이 모두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양쪽이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와 기독교들을 얘기합니다. 예, 예. 더 자라서 사람 사는 일은 좀 더 복잡하고 서로 이해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어야만 했다. 지상의 일은 역시 물질에 근거하여 땀 흘려 근로하고 그것을 베풀고 남과 나누어 누리는 일이며 그것이 정의로워야 하늘의 떳떳한 신앙을 돌릴 수 있는 법이다. 야소교나 사회주의를 신학문이라고 배운 지 한 세대도 못 되어 서로가 열신당만 되어 있었지 예전부터 살아오던 사람살이의 일은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야소교는 이제 예수교,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교나 사회주의를 신학문이라고 받아 배운 지 한 세대도 못 되어 서로가 열신당, 그러니까 열심히 따를 줄 알았지 그게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세계관에 익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대학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른바 황해도 신천 대학살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걸 두고서 북한에서는 미제에 의한 학살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 소설가의 취재에 따르면은 그건 미군이 황해도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주계급이나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것이다. 네, 그랬고 또 거꾸로 통일단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요선 목사의 형이 주도한 요한 장로가 주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또 대응으로 이 공산주의 추종자들을 학살한 것이죠. 예. 네, 상호 학살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삼촌 말대로 가해자 아닌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그 과정들을 쭉 원한을 푸는 찢긴국처럼 쭉 풀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정말 세월이 약이네요. 그 세월이 없었으면은 그들이 마주치기나 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예. 이 소설에 따르면 40년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지 40년 후에야 류요선 목사가 고향을 방문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화해 무드가 있어서 이런 작품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황해도의 아주 걸직한 사투리들이 쭉 펼쳐지는데 이 언어 또한 우리가 잊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마 조금 더 정말 운명의 봄이 현실의 봄으로 다가온다면 북쪽의 말들도 우리가 가까이서 더 친근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9장 길가르기라는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해에 이르러야 할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구절입니다. 자자 이젠 됐어. 그만들 가자우. 순남의 아저씨의 헛것이 말했고 일랑이도 그 옆을 따른다. 여기 순남의 아저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촌이고요. 일랑이란 사람은 이찌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뭔지도 모르고 인민위원장이 돼서 폭력을 휘둘렀던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맹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한이 쌓인 사람이죠. 헛것이라고 했는데 원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고. 네. 그래 가자우. 다들 남녀 헛것들도 벽에서 스르르 일어나 바람에 너울대는 헝겊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득하게 먼 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로 죽이고 죽은 것들 세상 떠나면 다 모이게 돼 있어. 요한이 아우에게 말했다. 이제 고향 땅에 와서 원 풀고 함 풀고 동무들도 만나고 낯설고 어두운데 떠돌지 않게 되었다. 간다. 잘들 있으라.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사방이 고요했다. 어둠은 차츰 물러가고 동이 터오는지 창밖의 하늘에는 산자락에 뚜렷해진 그림자 뒤로 부엽게 하늘이 보였다. 2층 마루방에는 외삼촌과 류요섭 두 사람만 남았다. 외삼촌이 말했다. 갈 사람들은 가고 이제 산 사람들은 새로 살아야지. 저희 태 묻은 땅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하지 않겠어? 류요섭이 두 손을 모으고 스스로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한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네. 물론 유효섭이 목사니까 성경 구절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무속신앙과 만나서 하나의 원한을 푸는 한마당 그 식긴구세 장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성서 구절 같은데요. 저도 이 외출 작품을 접했을 때 이념이 무엇인지, 체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이 마을에 들이닥친 분단의, 저는 마귀라고 보는데 이 마귀들에 씌여가지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사륙하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존재가 됐는지, 그런 원한이 또 제주도에서까지 4.3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주 얘기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혁명과 개화라는 외부에서 온 손님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시무시한 역병으로서의 손님이죠. 그 손님에 휘말려서 우리가 가해자 아닌 것들이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줬죠. 그런 기억들을 은폐하지 않고 고스란히 길어 올려서 한바탕 구판으로 풀어버리는 게 또 소설의 몫이 아닌가, 문학 예술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평양에서 있었던 봄이 온다라는 공연이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서로 풀어가는 의미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손님, 이 소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봤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분단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덧붙이자면 남과 북의 어떤 이념에 기울지 않고 정말 민중의 입장에서 이념이란 무엇인가를 진옥이굿이라는 민중적인 종교, 신앙으로 쭉 풀어낸 과정들이 지금 현재 맥락에서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또 4.3 관련한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귀 쫑긋 세우고 내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그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석범 선생의 대표작 까마귀의 죽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김 PD 동백꽃 배지 받으셨나요? 아, 동백꽃 배지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올해 4.3 70주년을 맞이해서 동백꽃 배지를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2개 받았는데 하나 김 PD 선물 줄게요. 아, 예, 교수님. 이 4.3 때 죽어간 많은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졌다고 해서 4.3의 상징으로 동백꽃을 이미지화했다고 하네요. 예. 배지를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올해가 제주 4.3 70주년입니다. 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4.3을 두고 우익 쪽에서는 폭동 또는 반란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쪽 좌파 쪽에서는 항쟁 또는 운동 이렇게 명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4.3 사건으로 일단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름을 좀 정확하게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정명이라고 얘기하던데 과연 그냥 4.3으로만 남을지 4.3 사건이라는 말로 중립적인 말로 남을지 아니면 4.3 항쟁이 될지 아니면 4.3 폭동이 될지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대개 4.3 사건 하면은 2003년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1947년 3월 1일 발포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3.1절 28주년을 기념해서 제주도에서 기념식이 있었는데 이때 그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시민들이 모여서 완전한 독립국가 수립과 미 군정에 대한 반대 등을 주장했는데 이때 경찰이 발포를 해서 소년이 죽습니다. 예. 이걸 기화로 해서 1948년 4월 3일에 우리가 잘 아는 무장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후까지 1954년까지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당시 제주도 인구가 대략 30만이었다고 하니까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이 중에 물론 무장대, 이 무장대라면은 뭐 빨치산이라고도 하고 산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저항군이죠. 이 무장군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토벌대, 그러니까 군경 합동 토벌대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고하게 죽어갔는지는 4.3 평화공원에 가시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기념관에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한 마을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수십 명씩 하룻밤에 죽어가고요. 그리고 또 곳곳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빨치산과 좌파와 연결됐다는 이유로 학살을 당합니다. 이 문학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4.3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예. 소설만 좁혀서 얘기하면은 작년 4.3 때 소개해드렸던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촌이 있고요.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지상의 숟가락 하나도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성찬 선생의 일련의 4.3 관련 작품들이 있습니다. 죽은 장군의 증언을 비롯해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 등이 있습니다. 이 김석범 선생은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화산도. 네, 맞습니다. 화산도라는 대작을 쓰신 분입니다. 우리 번역본은 12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작을 썼는데 그 대작의 원형이 된 작품이 바로 1957년에 발표한 까마귀의 죽음입니다. 이 까마귀의 죽음은 화산도라는 대작의 그 마중물이 됐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지만 제3자의 관점에서 제주 4.3을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자의 관점이란 김석범 선생이 제1조선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제1조선인의 입장에서 4.3을 일본어로 그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 문학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4.3을 상당히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예. 아울러서 문학성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잘 쓴 소설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들고 있는 까마귀의 죽음이란 소설집에는 간수박서방, 그리고 표제작인 까마귀의 죽음, 관덕정, 똥과 자유, 허망한 꿈, 총 5편의 중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표제작인 까마귀의 죽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이 까마귀의 죽음은 말 그대로 까마귀의 죽음을 하나의 상징으로 해서 무고하게 아무런 죄 없이 죽어간 민간인들의 서러운 사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대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또는 그 아들이 빨치산이라는 이유로 죽어가야만 했던 사람들의 아픈 사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역사적 상황들을 지켜봐야 했던 인물의 내면도 아주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우선은 미 군정청 법무국의 통역관으로 근무하는 정기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미 군정청이 실제로 제주도뿐만 아니고 남한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미 군정청이 지배하는 체제에 저항하는, 그리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그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0선거에 저항하는 세력들, 즉 그 무장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용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정기준과 장용석은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고요. 정기준은 미 군정청에 근무하면서 빨치산인, 산사람인 장용석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장용석의 여동생인 장양순이 있는데 이 정기준이 몰래 사랑했던 같은 말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수용소, 그러니까 빨치산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이 대거 수용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장용석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정기준의 마음속의 연인이었던 장양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럼 영감과 이상근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삼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남한만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이 분단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한반도의 혼란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이 책을 참조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의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었는데요. 1947, 48년 무렵인데 이 작품의 배경은 1948년 4.3으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미군 정책과 조선 인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미 군정청에서는 예컨대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경찰들을 대거 그대로 고용해서 미 군정 경찰로 받아들입니다. 이 자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온갖 폭력들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그걸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미군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배후에 숨고 그 대변자들, 예를 들면 경찰 권력이나 우익 정당의 돌격대인 그 유명한 서북청년단, 그리고 대동청년단, 그 한라단 같은 테러 단체들을 앞에 세웁니다. 미군 정청에서는. 이래하여 그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랬듯이 이런 상황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예컨대 이 소설에서는 장용석 같은 사람은 조직에 들어가고 노이 동생이었던 장양순도 그 뒤를 따라서 산사람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기준이라는 사람도 그들에게 동조하지만 미처 산사람이 되지 못하고 군정청에 머물러서 정보를 전해주는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은 이 작품의 그림이 그려질 줄 압니다.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장용석은 산사람이 됐고요. 그 산사람이 됐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빨치산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동생이 수용소에 사로잡힙니다. 거기에서 이 사형장에서 참담하게 죽어갑니다. 근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기준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스파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어쩔 수 없이 깊은 갈등과 회한을 안고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그러고서는 까마귀를 향해서 권총을 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그 아픈 부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기준은 발꿈치를 돌렸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아들인 뒤 그것을 그냥 내버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구두로 짓밟았다. 그는 이미 없는 눈을 털어내듯 자기 어깨를 툭툭 때렸다. 노파가 울부짖었다. 그러자 잠시 끊어져 있던 사람들의 술렁거림이 그 뒤를 이었다. 양수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었다. 양수는 철망을 사이에 두고 번쩍 빛난 기준의 눈에서 불행한 남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멀어져가는 기준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철망에 얼굴을 대고 끝내는 목을 비틀며 굳어져 일그러진 미소를 띤 채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얀 이빨이 살짝 빛났다. 기준은 그것을 눈끝으로 깊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끝내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복도는 기준의 구두 밑에서 삐걱거렸다. 모든 것은 끝났다. 의식 저 멀리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형 집행은 오후에 끝났다. 눈이 몹시 쏟아졌기 때문에 예정보다 1시간이 늦어졌다. 용석의 누이 동생과 부모는 셋이서 함께 형장의 눈 위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마지막 장면까지 기준의 가슴을 잡아 찢었다. 네, 이 장면입니다. 용석이라는 친구가 산사람이 됐다는 이유로 노모와 그 아버지, 그 여동생이 사형장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기준이라는 인물의 고통스러운 내면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습니까? 자식이 빨치산이 됐다는 이유입니다. 아, 연좌제네요? 네, 맞습니다. 연좌제죠. 이게 박정희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죠. 뭐 말씀하신 김에 덧붙이자면 최근까지도 한 가족이 빨치산했다는 이유 또는 빨치산에게 쌀을 내주었다는 이유 또는 빨치산이 있는 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그야말로 이런 비극이 없죠. 이런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 학살을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전시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무장폭동이 있었지만은 그 무장폭동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아니라 관련한 가족들이나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하고 중산간지대라는 그 마을을 소개한다는 이유로 다 불태워서 다 죽인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동굴에서, 제주도 가면 동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다랑시 동굴 같은 데서 수없이 죽어나가고요. 그리고 곶자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곶자왈의 그 곳곳에 뚫린 그 구멍이나 동굴 같은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있다가 그대로 살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이 비극들은,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두고 좌익들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정당 방위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들, 물론 남노당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미 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친일 부역 세력의 부활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한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살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실들이 증언과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냥 4.3이라는 날짜로만 남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제 이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주도 가시면은 관광만 하지 마시고 제주도 곳곳에 참담한 사연들이 서려 있습니다. 4.3 평화공원은 물론이고요. 일본군이 전쟁 말기에 제주도에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 6만 명이 주둔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 제주도 그 아름다운 해안가에 곳곳에 그 어뢰를 두었던 이런 동굴 비슷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동원돼서 뚫었던 굴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제주도의 역사적 상처들도 우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주도 평화기념관에 가면은 백비가 누워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비석입니다. 오늘 아침 한 신문이 그걸 일면에서 다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석은 서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름을 얻지 못한 채 누워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이름을 찾을 때까지 우리 시민들이 마음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70주년을 맞이해서 4.3 관련 다양한 행사들이 제주도와 서울에서 펼쳐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도 여러 행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시는 분은 물론이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 또 여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 4.3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봄을 흔쾌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4.3 사건 70년이 됐지만 옛날 이야기로 덮어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혹시 김 PD 어제 추념식 보셨습니까? 제가 생방송 중이어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1시간 남짓 추념식을 지켜보면서 코끝이 찡해서 혼자서 훌쩍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대통령의 추념사가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몇 구절만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네요. 예. 진정한 뜻이 담겨서이기도 하겠지만 문장도 정말 잘 썼습니다. 예. 손꼽힐 명문으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돌담 하나,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 통곡의 세월을 간직한 제주에서 이 땅에 보문이 있느냐? 여러분은 70년 동안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비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 역사와 관련해서 다시 이렇게 언급하네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 3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념이 근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학살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가족을 잃고도 폭도의 가족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통은 연저죄로 대물림되기도 했습니다. 군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어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자식들의 열망을 제주의 부모들은 스스로 꺾어야만 했습니다. 4.3은 제주의 모든 곳에 서려 있는 고통이었지만 제주는 살아남기 위해 기억을 지어야만 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이어지고요.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3 생존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4.3의 진상 규명은 지역을 넘어 불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의 보편 가치를 되찾는 일입니다. 4.3의 명예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주는 깊은 상흔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왔습니다.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4.3의 열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인 제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추념식이 4.3 영령들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뭐 명문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는 그런 인상마저 듭니다. 네,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이 빛나고요. 역사의 고통 속에서 이 미래를 어떻게 헤아릴지 바라본 지혜가 단연 돋보이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야당 대표는 반란 세력이 양민들을 앞세워서 양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슨 불양민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4.3의 아픔을 헤집는 이런 발언을 했고요.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그 야당은. 맞습니다. 그 제1야당 대표라는 자가 한 말 들어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4.3은 김달삼이 주동한 남로당 폭동 사건에서 유발된 것인데 무슨 그 4.3을 기점으로 양민 학살을 기념하느냐, 추념하느냐 이따위 소리나 내뱉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자들과 정치적인 이력을 함께하는 자들이 지배해온 사회에서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억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추념식을 지켜보면서 저마저도 꿋꿋이 시큰했는데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기억의 포로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 추념식장에서 그렇게 박수가 터져나오는 걸 제가 근래 못 보았던 것 같은데 그런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박수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념식이 끝나자마자 KBS에서는 뭐 1시간 남짓 제주 현대사 특강을 또 해주더군요. 당신이 몰랐던 제주 이야기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참 세상이 변했다는 걸 실감합니다. 민주시민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힘이 또 언론에 있지 않습니까? 또 언론의 역할이기도 할 테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의 못 보다가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새삼 그 촛불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었는지를 절감하게 되네요. 해서 오늘은 4.3 이야기 좀 더 하고 하겠습니다. 어제는 김석범 선생의 까마귀의 죽음을 소개해드렸는데 4.3 추념식 행사의 일환으로 김석범 선생이 특강을 한다네요, 제주에서. 혹시 제주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 특강 한번 들어가십시오. 올해 93살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김석범 선생의 마음에 어떤 감회가 오갈지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념식에서 현기영 선생님이 기념사 비슷한 걸 하셨는데 그것도 참 문화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남달랐습니다. 1978년에 순이 삼촌을 쓰고 99년에 오늘 소개해드릴 대리용인을 썼을 때 이 작품을 처음 썼다는 이유로 4.3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이유로 방공법에 저촉돼서 옥살이를 해야 됐지 않습니까? 세월이 여러 가지로 아득하게 와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룡 이야기는 1979년에 발표됐습니다. 화자는 월남 파병 소대장 출신인 문중호란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기업 부장으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주에 아주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픈 기억이란 4.3 민간인 학살 때 이 어머니가 살기 위해서 토벌대에게 몸을 바친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1년 남짓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토벌대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았던 거죠. 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식에게도 정말 아픈 기억은 남아있고요. 어머니에게도 얼마나 깊은 자격지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문중호는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리저리 과외를 하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데 근데 제주도가 고향이라는 게 모든 일의 장벽이 되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 추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호적을 팝니다. 이 호적을 옮겨오고 제주도 사투리를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고향 친구들도 가능한 한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중호의 아내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고요. 정말 버림받은 땅이었던 거죠. 이 소설에 적혀있는 그 고향이란 무엇인가? 되게 고향하면 어머니와 함께 떠오르지 않습니까? 문중호는 이 고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호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무엇인가? 그건 찌든 가난과 불행의 대명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무슨 흉년은 그렇게 잦던지 한 해 걸러 한 번씩 하늘에서 큰 가뭄이 내리 덮쳤다. 보리철이면 보리 여무길 전에 누렇게 황이 들기 일쑤요. 조갈이 들 때는 뼘 크기도 못 자란 어린 조들이 얼겋게 타들어 죽곤 했다. 그러다가 큰 난리가 들이닥쳐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하고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 마을이 나중에 재건되었다지만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는 중호의 상상 속에서는 여전히 군 소개 작전에 따라 소각되었던 폐허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검은 먹칠로 지어진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폐촌, 총소리와 불에 미쳐버린 동네 개들만이 아직도 주인 떠난 집터에 남아 소막이나 말막에 곱비 메인 채 타죽은 가축들 시체나 속에 내리지 않고 남몰래 남아있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송장들을 뜯어먹으며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 무섭던 속에 온 섬을 삥 돌아가며 중산간 불악이란 불악은 죄다 불태워 열일이 넘도록 섬의 밤하늘을 훤히 밝혀놓던 속에 통틀어 200도 안 되는 무장 폭도를 진압한다고 온 섬을 불지르다니 그야말로 모기를 향해 칼을 빼어든 격이었다. 그래서 200을 훨씬 넘어 5만이 죽었다. 대부분 육지서 들어온 토벌군들의 혈기는 그렇게 철철 넘쳐흘렀다. 특히 서북군은 섬을 바닷속으로 가라앉힐 만큼 혈기 방장하였고 군화 뒤축으로 진문개어 이 섬을 지도상에서 아주 없애버릴 만큼 냉혹했다. 서북군이라면 서북청년회를 말하는 거겠죠? 네, 서북청년회와 서북 출신 또는 그 친일 출신 경찰 군을 얘기하겠죠. 예. 물론 뭐 군인 중에서도 김익렬 장군 같은 뜻있는 사람도 있었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람도 있었죠. 예. 하지만 그 친일 부역자들이 중심이 된 세력들은 철저하게 제주 30만을 다 쓸어도 좋다라는 소리를 내뱉어가면서 제주도를 낙인 찍어버렸죠. 그리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 유배의 땅, 이 빨갱이의 땅으로 명명하고서 초토화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예. 이 해안에서 5km 떨어진 곳을 선을 쭉 그어서 그곳을 중산간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곳에 있는 마을들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터가 좀 남아있는데 그때마다 섬찟해집니다. 예.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제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제주는 그야말로 약탈의 땅이었고요. 유배의 땅이었고요. 육지를 위해 희생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 그 악몽의 현장, 그 가해 눌림의 세월, 그게 그의 고향이었다. 그러니 고향은 한마디로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의 전부였고 행복이나 출세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중호는 고향의 모든 것을 미워했다. 측간에서 똥 먹고 사는 도색이가 싫고, 도색이는 돼지입니다. 예, 예. 한겨울에도 반나체로 잠수질해야 하는 여편네들이 싫고, 마른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하는 속담이 싫고, 육지 사람들이 통 알아들을 수 없는 고향 사투리가 싫고, 섰다도 풍다도 싫고, 30년 전 그 난리로 호러멍이 많은 여다도 싫고, 숱한 불악들이 불타 잿더미가 되고 곳곳에 까마귀 파먹은 떼송장이 늘비하게 널려있던 고향 특유의 난리가 싫고, 그 불행이 그의 가슴 속에 파놓은 깊은 우울증이 싫었다. 걸핏하면 버릇처럼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는 어머니도 싫었다. 육지 중앙정부가 돌보지 않던 머나먼 벽지, 귀향을 떠난 적객들이 수륙 이천리를 가며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던 유배지, 목민에는 뜻이 전혀 없고 오로지 국마를 살찌우는 목마에만 신경 썼던 역대 육지 목사들, 가뭄이 들어 목장의 초지가 마르면 지체 없이 말을 보리밭으로 몰아 백성의 1년 양식을 먹어치우게 하던 마정, 백성을 위한 행정은 없고 말을 위한 행정만 있던 천덕이 땅, 저주받은 땅, 천영의 땅을 버리고 싶었다. 찌든 가난과 심한 우울증밖에는 가르쳐준 것이 없는 고향, 그것은 비상하려는 그의 두 발을 잡아 끌어당기는 깊은 함정이었다. 그 섬 사람이 아니고 싶었다. 네, 제주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를 두고 온 그 땅을 이렇게 잊고 싶어합니다. 이 소설의 화자인 문중호만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제주 사람들이 그랬을 테고요. 또 빨갱이의 땅으로 낙인 찍혔던 여수 순천 내 사람들이 그래왔고요. 또 내일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거창에서 학살당한 이 민간인들의
기억이 그랬을 겁니다. 예. 그걸 이 독재 정권과 야비한 이 권력들은 끊임없이 그걸 은폐해왔고 자신들의 과거, 친일과 독재의 기억들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짓밟았던 것이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 해버리고 가해자를 영웅시하면서 이 피해자의 고통들을 끊임없이 헤집었던 것이죠. 예. 그걸 복원해내는 게 이 문학의 힘이었고 또 음악의 힘이었고 또 영화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 폭력을 사과하고 이걸 끝까지 완전하게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 문중호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 잠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피해자일 뿐인 어머니에 대한 이 가당찮은 반감은 실은 마땅히 가해자한테로 향해야 할 분노가 차단돼서 생긴 엉뚱한 부작용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응당 가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떳떳이 분노를 터뜨려야 하는데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빨갱이로 몰릴까봐 두려운 것이다. 피해자인 섬사람들 5만이 죽은 그 엄청난 비극을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치부해버린다.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것. 자신이 박복해서 아무래도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당했거니 하고 체념해버린다. 허울 좋은 이념 때문에 폭동을 일으켜 살인, 방화를 일삼던 장본인들의 죽음이야 자업자득이라 하겠지만 어째서 양민의 숱한 죽음들마저 자업자득이란 말인가. 그것을 자기 박복한 탓으로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는 탓으로 돌리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룡이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무형의 힘, 천재지변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죠. 역사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고요. 여기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이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4.3 이후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넋을 이루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현기영 선생의 해룡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사람을 짓밟아야 한다면 복수를 걱정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짓밟아야 한다. 군주론의 한 대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을 그렇게 인간 말종처럼 짓밟아야 했는지 그 당시의 권력자들 또 제주 민간인 테러에 앞장섰던 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죽었어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테러를 넘어서 대학살이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요. 그 책임자를 옹호하는 세력들, 끊임없이 증오와 폭력을 먹고 살았던 자들의 책임도 응당 물어야 할 줄 압니다. 예. 순이 삼촌이 큰일 하셨네요. 이것 때문에 4.3 사건을 직시하게 된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소개해드린 까마귀의 죽음이 1957년에 발표돼서 알려졌었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어려웠죠. 78년에 순이 삼촌이 발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해룡 이야기가 79년. 그 이후에도 현기영 선생은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4.3의 기억들을 끌어내는데 고투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가혹하게 탄압해서 일본으로 도망간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해방 후에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또는 이역을 떠돌다가 고향이 그리워 돌아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또 일본으로 밀항해서 갑니다. 오사카 근처에 가면은 조선인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유독 제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이 나쁜 자들이 나중에 다시 부활한단 말이죠. 이제 책임을 묻자니 가해자들이 많이 죽었고 그래서 더 어떻게 청산할 수가 없지 않겠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때의 역사를 바르게 집대성하고 또 어떤 새끼가 나쁜 새끼였는지를 분명히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국가폭력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념사에서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번 정권에서 완전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이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때의 역사를 여전히 반란군의 책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자들에게 계속 공직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성찰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어쩌다 보니까 민간인 학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손님을 봤었고요. 네. 그리고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도 봤었고, 어제는 현기영 선생의 해룡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예. 오늘은 김원일 선생의 겨울 골짜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예. 오늘의 테마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한국전쟁 당시에. 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전의 정의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1951년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가 시작된 후 빨치산 공세가 강화되자 부방의 빨치산과 대결하던 국군 가운데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 중이던 11사단 9연대 3대대는 공비와 내통하였다고 하여 2월 10일 내탄 불악 골짜기에서 청장면 136명을, 11일 박산 계곡에서 527명을 중화기로 무차별 학살하였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에 걸쳐서 거창군 신원면 일대, 대현리, 중유리, 와룡리 일대에서 700명 넘은 민간인을 국군이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유는 통비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비와 내통한 자라는 뜻이죠. 전쟁 당시 밤에는 빨치산이 내려오고 낮에는 국군이 점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민간인들은 정말 붙잡을 하지 못하고 많은 고통을 겪었었죠. 그러니까 밤에는 인공기를 내걸고 낮에는 태극기를 내걸면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바로 이 거창 양민 사건을 소설화한 게 겨울 골짜기입니다. 거창 양민 학살에서 주목할 게 총살당한 주민들 가운데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세, 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도 60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총 719명이었는데 이 작전을 수행한 그 사단이 이른바 국군 제11사단입니다. 사단장이 최덕신이었는데 예. 최덕신이 펼친 작전이 바로 경벽 청야 작전입니다. 벽을 굳건하게 세우고 벽 안에 있는 그 통비분자들을 싹 쓸어버린다는 의미죠. 빨치산을 토벌한다는 이유로 민간인들까지 대량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에 1951년에 국회에서 보고돼서 사실로 확인돼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나중에 다 사면 복권을 해주죠. 그러니까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60년대에 4.19 자유공간에서 명예회복 그리고 진상규명 운동이 있다가 또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또 다시 다 유야무야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도 거창 사건을 두고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위령비를 세웠는데 그것을 다 깨부시기도 하고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이제 소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소설을 쓴 김원일 선생은 이른바 분단 문제를 지속적으로
소설화해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노을이나 그리고 어둠의 혼, 불의 제전 등등 걸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겨울골짜기는 거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학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산사람이 된 문한득이란 사람의 그 빨치산 생활을 아주 여실하게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물한돌이라는 그 동생이 마을에서 어떻게 그 굶주림 속에서 전쟁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삶, 그러니까 문한득과 문한돌의 삶을 통해서 전쟁 그 고통들을 정말 리얼하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분단 문제에 따른 소설을 지금까지 써올 동안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 질문이 있었다면 너의 글이 그 시대의 핵심에 얼마만큼 접근해 있느냐란 것이었다. 이 소설도 따지고 보면 그 속죄의식으로 구상되지 않았나 싶다. 거창 사건은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쓰라린 상처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중의 하나이다. 그 소재를 소화해 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섣부른 열정만으로 소설이 될 리가 없었다. 그런 문제와 부딪히지 않는 너의 분단 이후 소설은 가짜다. 란 필책이 무슨 빚쟁이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1951년 그 사건 당시 막 출산한 아기 덕분으로 천조 이루 살아난 한 가족이 있었다. 나는 겨울 골짜기의 뼈대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엮었다. 이 소설은 2,500매 분량으로 거창 사건을 다루었지만 그 진상을 파헤쳐 생생한 기록으로 현장성을 살리자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전쟁이 얼마나 혹독한 굶주림으로 인간을 옥죄이고 살아남음에 따른 고통의 극한을 인간은 어느 한계까지 견뎌내는가. 나는 그 두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소설을 썼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작가의 말 그대로입니다. 전쟁이 한창인 동안에 혹독한 굶주림으로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살아남는 데 따른 그 서러움과 고통은 얼마나 컸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경상남도 서북지방, 거창지방의 아주 생생한 사투리로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볼 때마다 이 사투리의 무게를 소중하게 여기곤 하는데요. 사라져가는 언어들이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문학의 보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경상남도 진영 출신인 김원일 선생이 재현해낸 경상남도 서북지방의 사투리를 정말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헐떡이는 그 민중들의 언어가 정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한득과 문함돌, 이 두 형제가 실질적인 주인공이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한득이 빨치산이 되는데, 산사람이 되는데, 산사람이 되면서 이 전쟁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문한득은 아주 용맹하게 싸워서 훈장까지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한득과 그나마 속내기를 함께하는 김익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익수란 등장인물이 이 전쟁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김익수의 말입니다. 나는 사실 이승만이 하는 짓이 도무지 못마땅해서 제발 그 양반이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온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옳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승만이 하는 짓 좀 보시오. 친일파 고등계 형사까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제 앞잡이로 쓰는 짓하며 그 4대주의적 근성은 정말 빌어먹는 개꼴이요. 4대주의적 근성은 모두들 경애한다는 저 새파란 김일성 동무도 마찬가지고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무슨 놈의 주의 주장들인지, 물론 자력 통일을 못했으니 이 꼴이 되기 십상이었지만 조선인종은 줏대가 없는 온유월 엿가락이요. 삼국시대부터 중국을 끌어들여 동족을 쳤으니까. 문동무, 내 총만 하더라도 이건 제국시대 일본 놈이 쓰던 무기요. 또 강전사가 들고 다니는 칼빈 총은 미국 놈이 만든 것이요. 또 그 총은 어느 시체를 거쳐 어떡하다 우리들 손에까지 굴러 들어오게 된 무기요. 따발총은 또 어느 나라 무기겠소? 소련제 아니요. 북조선이나 남조선이 어디 총한자룬들 제대로 만들 줄 아오. 네, 이렇게 김익수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대리전쟁을 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을 김익수는 이승만과 김일성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그 4대주의적 근성들 동시에 비판하면서 전쟁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설이 반전 소설로 익히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익수는 전쟁이야말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하면서 끝없이 전쟁을 비판하는데요. 한 구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강대국은 자기네 세력 팽창을 위해 무기와 옷과 식량과 다른 모든 군수품을 제공해가며 여기 이 땅을 제물로 삼아 싸우고 있어. 조선인의 몸뚱이까지 차압해서 말이요. 그런 마당에 내가 싸우다 죽는다면 저들이 그 죽음을 보상해 주나요? 아니, 어차피 보상 같은 건 없을 테니까 따지지 맙시다. 내가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고 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미물같이 목숨이야 연명한다 치더라도 가족들은 지아비의 죽음의 명분을 어디서 찾겠어요? 세계 이데올로기의 패권 다툼에 인민이 갯값도 못하고 죽었다? 그렇다면 왜 이 싸움에 내가 맹목적으로 순응해야 하나요?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빨치산도 악명 높은 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전쟁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전쟁에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또 국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덕신 사단장을 비롯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한 그런 정말 나쁜 군인들, 극악무도한 군인도 있었던 반면에 이 소설에서 문안돌의 갓난아이를 받아주고 탄생을 축하하는 착한 군인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휴머니즘적 접근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 이 신흥국민학교에 모여 있다가 탈량골이라는 골짜기와 박산골이라는 골짜기에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나머지들은 다 끌려가서 학살당하고 이 문안돌 신의 가족만이 살아남습니다. 예. 살아남은 이 문안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학살당하는 장면 보겠습니다. 문한돌 신의 가족은 사택 뒷문을 나서서 학교 탱자 울타리에 뻐끔하게 뚫린 개구멍으로 빠져나왔다. 울타리 너머는 층층의 따비밭이었다. 끌려간 불황민이 질러대는 소음이 박산 골짜기 쪽에서 여리게 들려왔다. 어디로 갈까? 한돌 씨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다. 서쪽은 박산 너머 청수리와 중유리, 북쪽은 가막산, 남쪽은 대현리 너머 산청군, 동쪽은 면사무소가 있는 양질이었다. 교실에 수용된 불황민을 군인들이 박산골 쪽으로 끌고 갔으니 서쪽은 아예 틀렸고 그 험한 가막산을 넘거나 산천 쪽으로 길을 젓는다 해도 주둔하고 있는 군인과 맞닥뜨릴 것 같았다. 며칠 사이 총소리가 들리지 않은 쪽은 그래도 동쪽뿐이었다. 그는 양지리 쪽으로 결정하였다. 과정리 역시 집들은 모두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싸늘한 아침바람에 잿가루를 날려올렸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문안돌 씨는 과정리 뒷길을 빠지며 한 손으로 아내의 겨드랑이를 끼고 바삐 걸었다. 종호를 아는 종림이는 앞서서 뛰었고 종림이 엄마는 숨을 헐떡이며 어기적 걸음을 걸었다. 어느 사이 양지리 쪽 하늘에는 맑은 아침해가 싱그럽게 떠오르고 있었다. 문안돌 씨의 가족이 옥계촌에 걸린 나무다리를 막 건넜을 때였다. 뒤쪽 박산 골짜기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들렸다. 기관총을 쏘아대는지 연발로 쏟아지는 총소리가 오래오래 이어졌다. 한돌 씨는 그 총소리에 진저리를 치며 뒤쪽을 후딱 돌아보다가 아내가 가슴에 안고 있는 피로 뒤바란 저고리가 눈에 들어왔다. 아기의 모습은 저고리에 푹 쌓여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어룽지는 눈물 앞에 핏덩이의 아기의 모습이 우연하게 떠올랐다. 저 많은 죽음의 보상으로 이렇게 모질게 한 목숨이 태어났는가. 그는 이제 핏줄을 이을 아들을 두었음에 그 어떤 보람이나 기쁨도 느낄 수가 없었다. 더운 눈물이 뺨을 적적시며 흘러내렸으나 복받쳐 터져나오려는 울음조차 목이 메어 제대로 쏟을 수가 없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문안돌 씨 가족은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서 착한 군인, 여기서는 애절문 군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착한 군인의 보호하에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게 또 죄가 되겠죠. 이 사람의 오랜 세월 동안에 얼마나 문안돌 씨를 괴롭혔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속죄의식으로 쓰여졌다고 했는데 이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얘기하면서 산사람이 됐던 문안득과 빨치산득 그리고 국군으로 차출돼서 학살 현장에 있었던 많은 군인들을 동시에 위로하는 그런 작품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그 고위층에 있는 자들, 이승만을 비롯해서 김일성을 비롯해서 자들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바로 전쟁이었던 거죠. 그 전쟁의 와중에 정말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학살되어야 했고요. 그 상처들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도 그렇지만은 이 거창도 그렇고요. 거창뿐만이 아니고 산청,
그리고 고창, 순창, 한평, 문경, 곳곳이 민간인 학살의 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언제나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제가 보기엔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해결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전쟁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 한들을 조금씩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전쟁해보자.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쟁이 되면 모두가 다 야만인이 된다는 점, 그건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쟁을 입에 올리는 자들은 정말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상황들을 한번 또렷하게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증오에 오염돼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그들을 정말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할 테고요. 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제주도뿐만 아니고 수많은 민간인 학살 사건을 통해서 전쟁 의미들을 또렷하게 새겨줘야 할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민간인 학살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참 너무 아파서 끝까지 듣기가 힘들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송구합니다. 이거 참. 근데 우리가 이런 비극을 직시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들이 또 재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더 깊이, 더 통절하게 우리가 응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기억이 예방할 수 있다. 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김광규 시인의 시집 아니다 그렇지 않다에서 몇 편 골랐습니다. 예. 역시 4월이어서 4월에 관련된 시들이 많은 시집입니다.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시가 오래된 물음인데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 밤이 깊었는데 비가 오죠? 예. 빗방울에 목련꽃과 벚꽃이 후두둑 튀는 게 아쉽긴 하지만 또 이 빗물을 머금고 활짝 피어날 푸른 잎들 생각하면 또 설레기도 합니다. 예. 꽃이 시들다가 떨어지고 또 새로 피어나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떠들고 놀고 하는 거 보면 또 신기하죠. 예. 오래된 물음입니다. 왜 저렇게 생명들은 신기하게 그지없을까? 우리 김 PD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요즘 이게 나이 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좋아요. 저희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쳐다만 봐도 이 젊은 엄마들과 함께 노는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요, 교수님, 예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시리아 난민 소년이 3살짜리가 해변에서 누운 채 발견된 그 사진을 보면 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정말. 네,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가 터키 해안에선가 그렇게 죽었었죠. 예. 네, 그 생명들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할 겁니다. 예. 이 오래된 물음, 생명이 새로 피어나고 또 환하게 웃는 모습들, 그 신비함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 좋은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모르랴. 시간이 흐르면 꽃은 시들고 나뭇잎은 떨어지고 짐승처럼 늙어서 우리도 언젠가 죽는다.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로 사라진다. 그래도 살아갈수록 변함없는 세상은 오래된 물음으로 우리의 졸음을 깨우는구나. 보아라, 새롭고 놀랍고 아름답지 않으냐. 쓰레기터에 라일락이 해마다 골목길 가득히 뿜어내는 깊은 향기. 볼품없는 밤송이 선인장이 깨어진 화분 한 기퉁이에서 오랜 밤을 뒤척이다가 피워낸 밝은 꽃 한 송이. 연못 속 시커먼 진흙에서 솟아오른 연꽃이 환한 모습.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자궁에서 태어난 아기의 고운 미소는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지 않느냐. 맨발로 땅을 디딜까봐 우리는 아기들에게 억지로 신발을 신기고 손에 흙이 묻으면 더럽다고 털어준다. 도대체 땅에 뿌리 박지 않고 흙도 몸에 묻히지 않고 뛰놀며 자라는 아이들의 팽팽한 마음, 튀어오르는 몸, 그 샘솟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네, 이런 시입니다. 네, 손에 흙이 묻으면 털어주기도 하고 몸에 흙이 묻으면 하나하나 씻어주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근데 흙을 묻히지도 않고서 저렇게 팽팽하게 튀어오르는 몸은, 저렇게 샘솟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얘기하듯이 깨어진 화분 한 귀퉁이에서 밤새 뒤척이다가 피어낸 꽃 한 송이 보면 또 얼마나 신기합니까? 또 오늘 밤 비를 머금은 나뭇잎들이 내일 아침에 어떤 모습일지 아마 우리의 신기한 눈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4월이 좀 깊어가면서 이런 오래된 물음들이 다시 또 생각이 나네요. 뭐 자연의 생명이든 인간의 생명이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우리 세상이 비로소 환한 빛을 발할 수 있겠죠. 우리 김 PD가 시의 세계로 푹 빠져드는 걸 보니까 참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비 맞은 낙엽처럼 푹 젖었습니다. 제가 지금. 네. 한 편 더 볼게요. 예. 4월의 가로수입니다. 가로수들이 겨울 지나면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 토르소처럼 몸통만 남아있다가 거기서 또 새싹이 피어나는 걸 보면 신기하게 그지없죠. 나무가 늘 새로운 부활의 꿈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곤 하는데요. 뭐 고대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재생하는 생명의 신비함들을 이 가로수들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4월의 가로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머리는 이미 오래전에 잘렸다.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올해는 팔다리까지 잘려 봄바람 불어도 움직일 수 없고 토르소처럼 몸통만 남아 숨막히게 답답하다. 라일락 향기 짙어지면 지금도 그날의 기억 되살아나는데 늘어진 가지들 모두 잘린 채 줄지어 늘어서 있는 길가의 수양버들. 새잎조차 피어날 수 없어 안타깝게 몸부림치다가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어 몸통으로 잎이 돋는다. 우리 김 PD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 침묵이 감탄사입니다. 아, 그래요? 좀 인색한 거 같아요. 김광규 시인의 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가 1981년에 간행됐는데요. 예, 예. 김광규 시인이 4.19 세대입니다. 아무래도 그 4.19의 사연들, 이야기들이 계속 시에서 되살아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가지가 다 잘린 채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또 봄이 되면은 또 거기서 새잎이 피어나죠. 새로운 생명을 튀어 올리죠. 예, 예. 거기에서 또 새로운 시대에 민주주의가 싹이 트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게 이 시집의 표제작인 아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4.19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죽어간 자리에 다시 살아나길 꿈꾸면서 하나의 불사조의 영웅으로 또 민주주의 화신으로 불러내는 그런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굳어버린 껍질을 뚫고 따끔따끔 나뭇잎들 돋아나고 진달래꽃 피어나는 아픔. 성난 함성이 되어 땅을 흔들던 날 앞장서서 달려가던 그는 적선동에서 쓰러졌다. 도시락과 사전이 불룩한 책가방을 옆에 낀 채 그 환한 웃음과 싱그러운 몸짓 빼앗기고 아스팔트에 쓰러져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20살의 젊은 나이로 그는 헛되이 사라지고 말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물러가라 외치던 그날부터 그는 영원히 젊은 사자가 되어 본관 앞 잔디밭에서 사납게 울부짖고 분수가 되어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살아남은 동기생들이 멋쩍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와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어느새 중년의 월급장이가 된 오늘도 그는 늙지 않은 대학 초년생으로 남아 부지런히 강의를 듣고 진지한 토론에 열중하고 날렵하게 보를 쫓는다. 굽힘없이 진리를 따르는 자랑스러운 후배, 온몸으로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아들이 되어 우리의 잃어버린 이상을 새롭게 갖고 가는 그의 힘찬 모습을 보라. 그렇다. 적선동에서 쓰러진 그날부터 그는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 우리의 앞장을 서서 달려가고 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노 전 대통령은 죽은 게 아니라 전설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평론가의 말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죽는 게 아니군요. 네, 새롭게 부활하고요. 우리가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지만 이 시인이 보기에 그때 죽은 젊은이는 끊임없이 되살아나서 젊은 후배들과 토론하고 또 끝없이 공부하면서 이 시대를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서정시처럼 들리지만은 역사의식이 아주 투철한 그런 시처럼 보여서 아주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 쓰레기 치는 사람들이라는 시편이 있어요.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요즘에 쓰레기 대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나 길가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사는 곳 곳곳에서 우리가 버린 것들 다 치워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애쓰시는 분들께 드리는 시입니다. 쓰레기 치는 사람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당신들은 우리를 전혀 모른다. 쓰레기 치고 받은 돈으로 눈 오는 날은 소주 한 잔 걸치고 적금 들어 3년 뒤 리어카 한 대 사서 엿장수나 고물장수 차리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오래된 잡지나 헌 신문지, 버리는 빈병이나 새토막까지도 몇 푼의 강냉이로 바꿔가고
저승의 골목길 지키고 서서 송장의 금리빨 노리는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다. 세상의 모든 욕망 끝나 버린 곳, 돈이 죽어버린 쓰레기터에서 우리는 연탄재를 흙으로 돌려보낸다. 주인 없는 신발짝과 피 묻은 넝마, 썩은 생선 가시와 찢어진 비닐 조각들 모두가 정답게 함께 어울려 바람에 흩날리고 비에 젖으며 고향으로 떠나가는 쓰레기터. 이승의 마지막 벼랑에서 역겨운 땅 위에 냄새 모닥불로 태우는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 엿장수나 고물장수 가윗소리에 한가한 봄날의 권태를 듣고 되도록 쓰레기터를 멀리 피하여 은행으로 가는, 교회로 가는 당신들은 우리를 전혀 모른다. 네, 참 좋지요. 예. 겉모양 그럴싸하니 차려입고서 은행으로 가고 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이 연탄재를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썩은 생선가지와 찢어진 비닐 조각들 이런 것들 모두 땅으로 돌려보내는 우리들을 모른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을 지키는 것, 이 흙을 지키는 것, 우리의 삶의 터를 지키는 것은 이런 쓰레기 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고상한 척하면서 쓰레기만 또 못한 짓 하는 자들에게 이 시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시 소개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광규 시인의 시집들 아주 걸작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시집들 모으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 반달 곰에게 등등 아주 주옥 같은 시집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 더 멋진 시로 여러분들 시가 있는 금요일 만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